네, 오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 안 돼? 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이번 지난주에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두 분의 아빠가 계셨어요. 한 분은 초등학교를 중퇴했는데 작은 이제 소소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고요. 한 분은 박사 학위도 가지고 근데 가방끈이 길어요. 이분은 이제 공무원, 교육 공무원 이런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퇴 이 사업가 아빠는 실제로는 친구 아빠, 자기 친구의 아버지였고 박사학위 가진 이제 공무원 저분은 자기의 친아빠였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한테 가르침을 주셨는데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돈이 부족한 게 악의 근원이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야 한다.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네가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부자 아빠는. 근데 가난한 아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아빠죠. 자기 친아빠.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은 피해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분 다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자가 어떤 말이 맞지? 이게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 아빠, 부자 아빠의 말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가난한 아빠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부자 아빠를 만나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중간에서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이분의 얘기를 따르겠다. 부자 아빠 하는 말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친아빠, 가난한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 항상 이제 필요한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 아빠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나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라.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라. 왜 질문을 해야 되냐면 질문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사고가 멈춘다고 그랬어요. 너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사고가 멈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더 생겨. 막혀. 머리가 막 꼬여있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 거죠. 사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네 관점을 바꿔라.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부자 아빠를 9살 때 만나요. 9살 때 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구 아빠 말을 들을지. 네, 이 부자 아빠한테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아빠가 우리 회사에 와서 너 시간당 10센트 받고 일해. 주말에 토요일에 시간 되지? 10센트 받고 일해. 근데 이제 그 당시 시간당 10센트가 정말 푼돈.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0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5,000원, 1,000원, 5,000원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첫 주 괜찮아, 할만해. 두 번째 주 좀 과한 것 같아. 세 번째 주 다른 애들은 막 가서 놀고 있는데 나는 달랑 이거 1,000원, 2,000원 받으면서 일하는 게 막 분노가 나기 시작했어. 네 번째 주 나 도저히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러면 내 부자 아빠를 찾아가요. 이건 아동 학대 아닙니까? 이건 겨우 10센트 주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 이거 아동 학대입니다. 나 고발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가서 따져요. 근데 이제 부자 아빠가 이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관점을 바꿔야 한다. 너 지금 하는 얘기가 다른 노동자들이랑 하는 거랑 똑같이 말하고 있어. 너 겨우 9살인데
벌써 너 노동자의 생각이야. 네 관점을 바꿔라. 나를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를 바꿔. 만약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넌 나를 바꿔야 되는데 너 자신이 네가 문제다 생각하면은 너는 스스로를 바꿀 수 있어. 너는 나를 못 바꾸지만 네 스스로는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무언가를 더 배우고 더 현명해져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변하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뀌길 원하지만 나는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해라.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 스스로 바꾸는 게 더 쉽다.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막 와다다다다 후드려 맞고 정신을 차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 부자 아빠가 6가지 교훈을 주게 돼요. 첫 번째는 부자는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근데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 돈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서 돈의 힘을 정복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머리를 써라. 너 아까 10센트 받고 지금까지 1시간 10센트 받고 이랬지? 이제 돈 받지 말고 그냥 일해. 대신 머리를 써.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머리를 써. 그래서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교훈은 부자들은 자녀에게 돈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한 게 금융 지식, 회계 지식.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재무, 회계 지식 잘 모르는데 부자들은 이거를 가르친대요. 그러면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모아야 한다. 이 자산 부채 이야기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 교훈은 부자들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사업을 차려야 한다. 이것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 부자들은 세금의 원리와 기업의 힘을 안다. 기업을 운영하면 일부 비용을 세전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정 대표님은 잘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간단히 얘기하면은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사대보험을 받고 이제 그 제하고 나서 나머지를 세후 금액을 이제 급여로 받게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500을 받지 못하지만 500을 받는다 치면은 500이 그대로 내 통장에 찍히는 게 아니라 한 400, 350 요 정도만 찍혀요. 150 정도는 세금으로 다 빠져요. 이게 일반인 봉급자의 현실인데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돈을 다 사용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떼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훨씬 적게 떼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 IQ 이거 뭐냐면 회계 지식, 투자 지식, 시장에 대한 지식, 법률 지식 요 4가지를 갖춰야 된다. 지금 부자들은 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5번째,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왜 부자가 될 수 없냐면 돈을 잃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를 피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도 피하게 된다. 내 실패를 피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공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돈과 현금 흐름에 대해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배움을 위해 일한다. 그래서 가난한 아빠는 야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야 돼. 안정된 직장 얻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자 아빠는 아니야. 너가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해. 배워야 돼. 머리를 써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남겨요.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지급한다. 요 사이클 안에 근로자들이 갇히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해.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일하면서 그만큼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요 6가지 교훈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2번, 4번 관련된 내용으로 그림을 하나 조금 그 책에 있는 걸 이제 캡처를 했는데 현금 흐름의 패턴을 좀 알고 있으면 왜 이 6가지 교훈을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림은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패턴. 부자들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소비가 되냐면 위쪽에 있는 네모 2개는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위에는 수입, 두 번째는 지출, 밑에 있는 칸은 대차대조표라고 해서 왼쪽은 자산, 그리고 부채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산이 뭐죠? 자산? 수경이 혹시 자산이 뭔지 알아요? 네. 성경 혹시 알아요? 네. 부채하고 자본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해요. 부채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빚, 대출빚 이런 거. 그리고 자본은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찐 내 돈. 요 2가지를 합쳐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념은 이렇게만 아시고 어쨌든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첫 번째 여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이제 수입 칸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지출로 나가요. 세금,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로 이런 거 다 나가버려요. 근데 실은 요 아래가 쌓여야 되는데 자산, 요 칸이 쌓여야 되는데 쌓일 새도 없이 나가버려요. 중산층은 어떻게 할까? 중산층은 우선 이제 직장을 해서 급여를 받죠. 급여를 해서 이제 부채 칸으로 넘어갑니다. 주택융자, 자동차융자, 신용카드 부채, 학자금 융자. 그래서 자산에 들어갈 새가 없어. 바로 지출로 나가요. 다 그대로 지출하게 됩니다.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입을 벌어들이죠. 수입을 벌어들인 다음에 다 자산으로 보내요. 부동산을 사, 주식을 사, 채권을 사, 지적 자산을 만들어내. 그래서 자산을 쌓이게 합니다. 그럼 이 자산이 다시 수입으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은 기업을 세워요. 자기만의 기업을 세워서 수입을 벌어들인 다음에 자산을 들어가는데 요 사이에 세금이 떼이지 않도록 하는 구조까지 더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부채로 갔다가 지출로 가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건 자산을 모아야 된다. 자산. 부자들은 자산을 획득하고, 그러니까 부채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자산을 획득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획득한다. 빚만 계속 얻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네 생각을 바꾸고 공부해라. 그래서 이 책은 요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번 조금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확신과 도전이라는 2개 키워드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투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어떤 유튜버예요. 이제 이 자산가가 자기 초창기 시절을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 과장이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근데 아무리 막 돈을 많이 벌어도 자꾸 돈이 다 나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한 몇 년 선배가 갑자기 이제 퇴직을 당한 거예요. 권고사직을 당해서 갑자기 나가는데 자녀가 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된 거예요. 저게 나한테도 곧 올 일일 것 같다. 내가 지금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라고 다니고 있었지만 저 일이 곧 있으면 나한테 오겠구나. 충격을 먹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좀 투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책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저자를 찾아갑니다.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투자 관련 책 100권을 먼저 읽고 와. 안 읽으면 찾아오지도 마. 100권 읽고 와라. 이분이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이분이 저녁 주말 시간을 활용해요. 아주 그냥 빽빽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독서하고 공부 100권 읽어야 되니까 9개월 만에 100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권 읽고
그리고 이제 전국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 투자자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임장을 하고 이제 어떤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보면서 내가 투자해야 될 곳은 어딘가 전체를 다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1, 2년 만에 전국을 그냥 꿰뚫고 있는 그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분의 특징 뭐냐? 공부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저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3년 만에 수십억대 자산가가 돼서 회사 안녕 하고 나와버렸답니다. 네. 대기업도 버리고 난 이거 안 해도 돼 이제 다 자산을 가득 모았어.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전에 이제 어떤 친구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했대요. 노력하면 인본주의 아닌가요? 뭐 우리 성교도 이제 노력하지 마라 했는데 노력하면 인본주의인가요? 인본주의 뜻을 잘 모르고 한 이제 질문이었는데 인본주의 뜻은 뭐냐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힘으로 이루려는 게 인본주의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인본주의 아니고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인본주의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과 인본주의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이 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인본주의.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뭘 착각했냐면 과정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고 이게 성취되어질 것을 알고 확신을 갖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친구는 이걸 착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런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인본주의로 착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공부하는 거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난번에 운명론, 예정론 공부하러 가셨는데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운명론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냥 그 의미가 뭐냐면 이유도 모른 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여기 살고 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모른 채 그냥 떠내려가듯이 가는 게 운명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정하신 그런 삶이다. 그래서 저 예정론이라는 거 안에는 선택이라는 말과 유기라는 말이 있대요. 선택은 뭐냐? 특별하게 선택을 한 거야. 유기는 뭐냐? 특별하게 선택하지 않고 내버려 둔 거야. 그냥 유기견처럼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선택하셨다. 왜?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실패자의 생각이나 실패자의 행동이 아니라 서밋의 생각, 서밋의 행동을 갖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다.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제 노력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플러스해서 확신을 갖고 도전하라. 노력은 인간의 힘이죠. 도전은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고 모르기 때문에 공부해서 행동하는 그런 도전하는 삶인 거죠. 이 차이를 갖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도전하는 소수를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이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CVDIP를 발견하는 것. CVDIP가 없는 도전 노력은 다 헛수고다. CVDIP를 붙잡은 확신을 갖고 도전하는 소수가 되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